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오는 22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한 전 총리가 그럼 특검 조사를 받은 건 두 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도 이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것이었고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는 어제 오전 9시 반쯤부터 오늘 새벽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혐의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한 전 총리는 국정이인자로서 이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의사가 결정 과정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계엄을 막으려 했다. 이게 한 전 총리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특검은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사후에 폐기를 지시한 것도 이제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한 전 총리의 지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한 전 총리 이렇게 이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직후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특검은 당시 국무조정실이 이제 투입 통제 지침을 내린 시설들 중에 한예총 같은 문체부 관할 시설들이 많았던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에 추경호 당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서 계엄 해제 의결을 이제 방해하려 했다. 이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근데 앞서서 헌재가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는 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었다,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한 게 지난 3월 24일입니다.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파면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정이 난 이후에 특검이 출발을 했고 또 추가 조사와 새롭게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 가담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은 이제 오는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재소환을 통보를 했는데요. 이 추가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문 기자가 쭉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특검에서는 헌재 판단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증거, 진술, 자료 뭐 이런 게 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의 여부를 결정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해제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특검이 출발하기도 전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전 총리가 당시에 본인이 주장하는 진술하는 바가 다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뭔가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CCTV, 그러니까 대통령실 복도를 비추는 CCTV가 확보된다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이나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국무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도 뭐 구속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고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인적 증거라든지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에서 한 전 총리도 적어도 계엄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인지를 한 이후에는 적극 가담을 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렇다면 동조 내지는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잖아요. 왜 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뭐 정확한 사실관계야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추측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을 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본인은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렵겠다. 어쩔 수 없이 선포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실제 단전단수 지시 명령을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안 된다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가담을 해서 그러한 실행 행위를 실질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에 대해서 동조 내지는 방조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 보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이것을 한 전 총리의 상황으로 대입해서 봐도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본인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겠구나라고 한 이후에는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후적인 문건까지 작성을 하면서 이후에 폐기하기는 했지만 그런 문건까지 작성을 지시하고 본인이 적극 관여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 건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 행위에 나아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청구하면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를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보는 것이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평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공범 내지는 방조범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방조범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주범은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실행행위에 나아간 정도가 비슷한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구속됐다라고 보면 나머지 사람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경우에도 대통령 다음에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그 동일선상 아니면 좀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도 이미 구속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특검이 어떠한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구속 필요 사유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소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어떤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부인한다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이제 응했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에 아니면 신청 청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기자, 지금 변호사님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이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가 않았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구속 기소된 거는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